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2년 경력의 베테랑 매크로 투자자죠. 라울 팔이 세계의 은행 위기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결과를 예측을 했는데요.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0일 방송을 한 내용입니다. 이 화면에 앤소니 펌플리아노가 사회자고요. 라울 팔이 대답을 하고 있죠. 자, 앤소니가 묻습니다. 글로벌 은행 위기의 결과 어떻게 될까요? 대형 은행들이 국유화가 될까요? CBDC 이런 것도 나오겠죠? 라고 묻습니다. 자, 라울은 연준과 네다섯 개의 대형 은행들이 추가될 것이다. 자, CBDC 당연히 나오죠. 이 출시를 기점으로 해서 자율성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자, 규제 당국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너희들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러면 모두 부자되게 해줄게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 크립토는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크립토는 여기서 출구 혹은 구명보트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발언을 합니다. 자, 앤소니가 묻습니다. 지난 1년이 넘게 연준이 큰 QT를 했죠. 이제 긴축을 했는데요. 양적 긴축을 했는데 CPI 수치가 여전히 지금 6 이상이죠. 높은 편인데 이거 너무 걱정되는 상황 아닌가? 라울이 조금은 이제 분노를 한 게 이겁니다. 지금은 비전문가들도 모두 매크로 거시 경제 전문가죠. 떠드는데 나는 지난 32년 동안 거시 경제 투자자로 잘 살아남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CPI 같은 물가 지표는 최소 6개월 후행 지표, 임금은 13개월, 부동산은 16개월까지 후행되는 지표다. 네, 되게 중요하죠. 내 연구 결과는 현재 실제 물가, 이거를 이제 영어로 trueflation이라고 합니다. true는 진짜죠. 진짜 물가, 실제 물가는 4.1%고 여름 전까지 2%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한다. 이 trueflation 가서 보시면요. 실제 조금씩 매일 떨어지고 있고요. 이게 지금 3월 말 4월 초 기준인데 이미 4% 이하로 살짝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 실제 물가 지수가 이제 어떻게 재냐면 이제 정부에서 이거 발표하는 거 우리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포인트가 1000만 개가 넘어갑니다. 어마어마하게 실제 데이터를 많은 곳에서 직접 받아오고요. 이것을 매일 조사를 하고요. 데이터 소스도 40개가 넘는 곳에서 해서 좀 진짜 실제 물가 지수를 좀 제공을 하려는 목적에서 이런 이제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근원 물가 지수냐 그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진짜 실제적인 우리가 실생활에서 체험하고 있는 마트 지표, 우리가 실제 먹고 있는 외식 지표, 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트위터의 CPI가 벌써 6%라고 놀란 사람이 많이 있던데 현재 실제 물가 지수는 4%죠. 조만간 2% 이하. 좀 지나면 결국 마이너스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일론 머스크나 돈 남은 언니죠. 캐시 우드도 모두 디플레를 경고하고 있었죠. 자, 여기서 연준이 잘못하고 있다는 게 바로 드러난다. 그들은 물가를 잡는다고 금리를 급격 인상을 시켰는데 알고 보면 실제 지금 대부분의 상품 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천연가스는 무려 마이너스 75%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 유럽 최악의 에너지난이 온다고 했지만 일어나지 않았죠. 자, 인플레이션의 역사를 한번 공부를 해보면 이 후행성으로 인해서 항상 중앙은행들이 정부가 오판을 해왔다. 자, 인플레가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 그들이 이제 꼽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 탈글로벌화입니다.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서로 무역 거래를 하지 않고 스스로 자급자족한다 이런 개념 보시면 됩니다. 지역에서 알아서 하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러니 상대적으로 물건값이 올라가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2008년 이래 무역 거래액을 보면 변화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BIS라고 하는 이제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죠. 거기에서 인플레 이후로 세계 노년층이 너무 많이 늘어났고 이들이 돈을 엄청 쓰고 있다고 하는데 완전 헛소리라고 합니다. 왜냐? 한정된 자산만 있죠. 하지만 자기가 언제까지 살지를 모릅니다. 노인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죠. 거의 소비를 철저히 파괴시킨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줄이죠. 인플레와는 반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망 이슈 얘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상품 가격이 인상됐다는 말, 이건 맞는 말이다. 근데 중요한 건 상품 인플레이션은 이건 좀 주기적인 측면이 크다. 실제 인플레를 구조적으로 유발시키는 것은 이런 상품, 우리가 뭐 그 석유나 뭐 금이나 어떤 그 원자재가 아니라 진짜 구조적인 인플레는 부동산과 임금이다. 우리가 받는 월급이다. 자, 그렇다면 다음 비즈니스 사이클, 그게 뭐 이제 25년이나 26년, 이게 이제 상승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비즈니스 사이클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 맞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최근에 봤던 그 뭐 몇십 년 만에 뭐 몇십 프로, 뭐 10%가 넘어갔던 이런 수치를 다시 보긴 어려울 것이다. 이만큼 인플레가 발생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지난 60년간 세계의 GDP 증가율 추세는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 자, 이 친구가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자, GDP는 뭡니까? 그 국가의 생산성 플러스 인구 플러스 빚의 증가율이죠. 이 세 가지로 뭐 크게 이제 좀 단순화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빚을 보면 이미 늘어날 때까지 늘어났죠. 그리고 대부분 경제 주체들은 이자를 갚는 데 지금 급급하죠. 누가 지금 이 고금리에 빚을 더 끌어서 씁니까? 그래서 뭐 당분간 제자리를 맴돌 것 같다. 생산성은 어떠냐? 신기술이 뭐 대량 채택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지금 인구가 계속 노령화되고 있죠. 지속 감소할 것 같다. 세계 인구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뚜렷한 감소세 있죠. 그러면 이제 GDP가 좀 낮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향후 GDP가 하락하겠죠. 사람들은 고물가, 경기 침체 등 다양한 이유로 소비를 꺼려 합니다. 하지만 빚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빚이 엄청나게 많은 사회죠. 자, 이전 수준의 그런 상품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이 오지는 않겠지만 돈을 찍어내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그럼 하락하겠죠. 상대적으로 자산 가격의 상승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 자, 제롬 파월이 원하는 건 이제 물가 지수가 연준의 기준금리 이하로 내려오는 것인데, 자, 연준 지금 금리 인하 안 했죠. 그 전까지 물가 지수가 그 CPI 얘기를 하겠죠. CPI가 기준금리 이하로 내려올 수 있을까? 뭐 그건 나도 모르겠다. 근데 현재 실제 물가 지수, 출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실제 물가는 연준 기준금리보다 더 낮다. 지금 연준은 오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미래 인플레냐 디플레냐 중요한 이벤트가 큰 게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겪고 있는 은행의 위기죠. 은행의 위기는 아주 큰 디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은행에서 큰 위기에 지금 나도 먹고 살기가 힘들죠. 구제금융 받았다는 게 바로 뭐 영업이 잘 된다가 아니죠. 지금 나도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대출을 중단하죠. 빚이 감소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빚을 뭐 이것을 끌어다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빚을 갚고 이자를 갚는데 급급해서 유동성이 급격히 마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인공지능, 뭐 GPT-4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 최악의 디플레이션 원자폭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 아시죠?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물론 어마어마한 또 다른 일자리를 만들 수는 있지만 대부분 뭐 90몇 프로 이상의 지금의 뭐 기술자다, 변호사다, 회계사다, 뭐 영상을 편집하는 사람들, 예술가 이런 직종 수십만 종이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 GDP라고 하는 어떤 경제 활동이 많이 죽겠죠.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울 이 친구는 미래는 인플레보다는 디플레를 걱정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앤소니가 다시 묻습니다. 참고로 이 친구는 비트코인 황소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대개 좀 반정부적인 성향이 있어요. 이건 이제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은 뭐냐? 왜 연준은 아까 그 트루플레이션도 있고 한데 이 구식 CPI 지표를 아직도 쓰냐? 이 구닥다리 지표를 왜 아직도 쓰고 있냐? 라고 묻죠. 라울이 답을 합니다. 정치적이다. 너도 알지 않냐? 연준은 지금 인플레이션을 완벽히 죽여야만 한다. 그래야만 나중에 이제 금리를 필요 이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왜 금리를 필요 이상으로 낮출까요? 자, 그래야 엄청난 빚을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빚 이자 갚는 것도 지금 급급하겠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사이클이다. 자, 비즈니스의 사이클, 정부의 빚 상환 주기, 비트코인의 반감기, 미국의 대선 주기까지 대략 3.5년이다. 이거 마법 아니냐? 왜냐하면 2009년 제로금리가 시작된 이래 각국 정부가 빚을 갚아야 하는 시기가 약 3.5년을 주기로 찾아오고 있다. 그때는 반드시 금리를 크게 낮춰야 한다. 3.5년 지나면 그동안 찍어냈던 거, 돈잔치 했던 거, 유동성 파티 했던 거 대가를 치러야 하는 때가 온다. 그때 금리를 낮춰야 이자를 적게 내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복잡한 정치, 빚 관리 등 실제 그들이 하는 것을 일반 대중들에게 숨기면서 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앤소니가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자, 연준이 지난 1년간 1 trillion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조 원을 자산을 줄였지만 이제 유동성을 회수했지만 반대로 지난 일주일에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400조 원의 자산을 증가시켰죠. 자, 이건 지금 QE 양적 완화냐? 이게 뭐냐? 라울이 묻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QE는 아닌데 효과는 똑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앙은행의 자산이 증가했다는 것은 지금 돈을 그만큼 찍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그 해당 국가의 법정 화폐 가치가 절하됐다는 거죠. 이건 뭐냐? 주식 시장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뭐 주식만 그런 거 아니고요. 자산 시장이 올라간다. 재밌는 것은 미국의 주식 S&P 500와 미국 연준, 더 정확히는 이제 G5 국가의 중앙은행들의 자산 간의 상관관계. 자, 미국 주식과 중앙은행의 자산 간 상관관계가 무려 97.5%라는 점이다. 이건 저도 몰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무슨 말이냐?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것과 그 국가의 주식시장은 정확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자, QE냐 QE가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앙은행이 돈을 찍고 있냐 안 찍고 있냐가 그래서 중요하다. 근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찍어낸 거죠. 그래서 지금 조금 상승적을 보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앤소니가 어쨌든 뭐 엄청나게 유동성을 회수했다가 지금 3분의 1을 일주일 만에 다시 찍어냈죠. 이 추세가, 돈 찍는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냐? 라울은 바로 yes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그들은 빚의 이자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향후 이제 예측이죠. 뭐 약 18개월간 연준은 또 수천조 원의 돈을 더 찍을 텐데 만약 여기 이제 예외 상황이 뭐냐? 대공황급 경제 위기가 만약 닥친다면 그들은 수천조 원 받고 그것보다 더 찍어낼 수도 있다. 자,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계속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중소은행들 이 상업부동산 이 부동산 대출액이 지금 2 trillion 달러니까 우리 돈 뭐 2,600조 원이 넘습니다. 이 엄청난 돈 그리고 전 세계 경제 주체들 지금 빚 이자 갚느라 정신이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자산이 2년 이내에 12 trillion, 현재 약 8.7 trillion 정도 되는데요. 2년 내 12 trillion까지 늘어나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연준이 돈 찍어서 경기를 다시 살리기 위해 구조금융도 하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경제가 빚 경제입니다. 빚 경제는 담보물과 이자 상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돈 찍기를 만약에 중단한다면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하겠죠. 담보물의 이게 이제 돈 찍기와 담보물은 서로 이제 반대 상관관계죠. 돈을 많이 찍어내면 자산이 그만큼 오르고요. 돈을 축소시키면 자산 가격은 이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자, 돈 찍기를 중단하면 담보물 가치가 하락하는데 그 담보물 가치가 생각보다 어느 일정 수준 이하로 폭락하게 되면 담보물이 청산됩니다. 이걸 뭐 전문용어로 마진콜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자 상환이 될까요? 안 되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디폴트가 됩니다. 자, 국가와 기관, 뭐 개인 할 것 없이 뭐 이제 그 부채 갚을 수가 없으니까 파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계속 돈을 찍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가 GDP 대비 220%입니다. 근데 기타 재무들이 또 있어요.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GDP의 약 350%가 넘었죠. 자, 미국의 담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주식이나 부동산 이 가치가 만약에 폭락을 한다면 국가 경제가 몰락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연준은 얼마간은 경기 침체를 용인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침체를 눈으로 확인을 해야죠. 확인을 한 후에 바로 태세를 전환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 금리 낮추고 돈 찍기 모두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의 가격 예측, 요건 좀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